1월 23일 목요일 류마티스넷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웅 내과 송영웅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또 작년에 찾아뵙고 올해 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 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번 해에 많이 좋아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프로그램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왔다가 이제 올해 처음 오는 건데 뒤에 배경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스튜디오에서 네. 올해 첫 라이브를 원장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지난번부터 건선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건선관절염의 진단 척도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다 강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어서 알아보면서 또 치료 방법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관절염 이 근본적인 치료법이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들만 다를까요? 아니면 애초에 선생님들께서 접근하시는 치료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단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게 알려져 있고요. 치료 측면에서도 이제 그 최근에 이 어떤 맞춤 치료, 염증의 근본적인 매개 물질에 대한 차이가 두 질환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맞춤 치료에 쓰이는 약물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TNF라든지 IL-17에 대한 차단제를 항체 치료로 쓰는 반면에 이 건성관절염에서는 물론 TNF에 대한 약물도 이제 처음에는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IL-17 또는 23, 특히 23에 대한 약물들이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주사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항체의 차단하는 염증성 매개 물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제도 조금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또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강의 이어서 나가볼 텐데 언제나 그랬듯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씩 세세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성관절염의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치료 이전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진단하는 것을 전에 카스파 기준이라고 해서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로 대표적인 그림을 보여드린 것이 요 그림이에요. 이제 건성관절염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은 변형이 아주 심하죠. 변형이 심하고 손에 보면은 건선의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을 보면은 손톱이 변형이 와요. 그래서 손톱 변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손톱이 쑥쑥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른 것처럼 쑥쑥 들어가 있고 한 가지 변화는 손톱이 들립니다. 손톱이 이렇게 바닥에서 들리고 세 번째는 각화증이 오게 돼요. 손톱 밑에 각화증이 와서 비늘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쏘이고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일견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많이 보는 이 건선에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건성관절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건성관절염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예후를 우리 예측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어떻다든지 또는 치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의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쓰이는 이 건성관절염의 기준은 이 카스파라는
이 연구회예요. 예, 그 관성관절염의 연구회에서 또 기준을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는데 요런 아래 항목 중에서 3점 이상이면은 관성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가 건선의 증거가 하나가 있고, 건선인데 이제 현재 건선이 있다 그러면은 2점을 주고요. 네. 예, 과거력이 있다든지 또는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래도 이제 1점을 그렇죠. 줍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선의 손발톱 이상증, 그래서 오목증이라든지 박리증이라든지 각화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1점을 주고, 네. 또 하나는 가락염이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붓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붓는 게 이제 이렇게 병원을 찾아왔을 때도 붓을 수 있지만, 그게 가라앉았다가 또 그 전에 알았던 과거력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1점을 주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입니다.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네. 하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손가락이 막 틀어졌죠. 네. 틀어진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관절 주위에 신생골이 형성이 돼요. 신생골이 형성이 되면서 한쪽은 관절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파괴가 되면서 신생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막 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좀 설명하면, 연필이 컵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죠. 컵에 붙어 있으면 연필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컵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면 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관절이 이게 휘어져 있고 펜슬 연필처럼 이렇게 가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뼈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병이 그런 엑스레이의 소견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그야말로 관절염이 있는데 3가지 기준. 네. 건선 있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고, 그다음에 손가락염, 발가락염이 있고, 그다음에 손톱의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것 중에서 3가지가 있으면은 건선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저 또 과거력 때문에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본인이 저런 증상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 건선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그냥 일생 동안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앓다가 없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건선이 없어졌는데 관절염이 생겨요. 관절염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생겨요. 그러면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건선 관절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걸 건선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건선 관절염의 그런 몇 가지 그 특징적인 것을 다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선의 관절염 과거력이 있다, 피부에 과거력이 있다 하더라도 건선 관절염이라고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자꾸 자세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선의 과거력은 이러한 손톱끝만한 병변이 있어도 건선이라고 그래요. 물론 전신에 오는 전신 관절염이 건선이 많긴 하지만, 건선의 경우에는 이게 손톱끝 같은 사이즈의 건선 병변이 있어도 건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선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진단은 이게 이제 임상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상적인 진단이고, 또 본인이라든지 또는 가족에 있어서도 건선이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ESR이나 CRP 많이 설명을 드리는 그 염증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척추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에서 보이는 HLA-B27이라는 유전인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전인자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만큼 많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90%, 95% 이상이 양성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건선관절염의 경우에는 한 50%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특히 이제 말초관절염, 건선관절염이
척추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초에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만초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는 B17이 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음성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진단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학적인 아까 특징적인 소견이죠. 네. 연필이 이 연필값 그 컵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사진을 이따 아마 보여드릴게 되겠을 텐데요. 이게 그건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펜이 컵에 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관절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옆이 다 파괴돼서 있죠. 깎여서 흡수된 거예요. 네. 염증 때문에. 이런 소견을 엑스레이로 보면 이거는 다 건성관절염이다. 이렇게 이제 의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는 게 우리 의대 지망생분들 꿀팁입니다. 의사 시험에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소견을 보이는 관절염은 이거밖에 없어요. 건선관절염 하나뿐인.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펜슬 인 컵이라고 써 있죠. 펜슬 인 컵. 진짜 저렇게 부르네요. 컵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펜슬 인 컵 디포미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여기는 관절강이 없죠. 공간이 없고 그냥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강직성 변화가 와 있는 거예요. 뼈가 이제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붙어 있게 되고 진단되면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손상이 많이 된 그런 걸로 보이죠. 네. 요 전 단계가 요겁니다. 요 전 단계가 이게 처음에 이랬고 점점 더 여기가 파괴가 깎인다고 할까요? 뭐 증세가 보이네요. 저 미란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란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관절의 기능을 못 하죠. 관절이 그렇죠. 덜렁덜렁하게 돼요. 옆으로 휘어지면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이제 엔세이드라고 해서 진통소염제를 쓰게 되고 뭐 아주 일부에서는 또 피부가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런데 이제 이 관절염에는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치료 약물이 있는데 2차 치료제 항류마티스 약제가 임상적인 효과가 아주 좋아요. 좋은데 메토트렉세이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약이죠. 메토트렉세이트 쓰고 이 사이클로스포린이 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건선에도 쓰이는 약이거든요. 건선 그러니까 피부병 건선에도 쓰이는데 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을 흔하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티노산 이것도 건선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쓰는데 뭐 이것이 관절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 건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레티노산이나 자외선을 쓸 수가 있고 관절염이 생기면 이게 사이클로스포린은 관절염이나 아니면 피부병에도 다 듣기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을 쓰고 메토트렉세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좋아져요. 이거 쓰면은. 아 정말요?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염도 좋아지게 됩니다. 원장님 저희 질문을 좀 받아보고 갈까요? 오늘 저희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바지락 술집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피부과에서도 건선관절염 진단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근데 피부 건선하고 건선 관절염의 치료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피부과에서 다니시는 거는 피부의 건선에 대한 진단을 하시는 건 좋은데 건선 관절염의 치료는 류마티스과에서 하는 것이 좋고 진단은 우리가 그 피부에서 이런 건선은 피부과에서 뭐 전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피임하면 또 조직 검사를 하는 수도 있고요. 피부 조직 검사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관절이 아프다 하는 것이 동반이 되면 한 30%에서 동반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한 1,000명 정도를 봤거든요. 1,000명 정도를 봤더니 한 30%가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30% 정도의 그 관절염이 있다, 관절통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네. 있다든지 이러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개 피부과하고 류마티스과가 협진을 해서 피부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는 관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건선 관절염의 경우에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서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건선이 건선 관절염으로 발전한 건가요? 아니면 건선 관절염은 건선과 아예 다른 기전으로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 되게 시간 관계를 보면은 네. 건선이 먼저 생기고 건선 관절염이 생기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동시에 생기거나 아니면 건선이 먼저 생기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앓고 나서 관절염으로 피부만 아팠는데 네. 다음에 이제 관절이 생기는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일부는 한 5%나 10% 정도는 이상하게 건선 관절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후에 건선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아, 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건선 관절염인데 건선이 나중에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선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환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해요. 그런 경우는 한 5%, 10% 정도는 건선이 없기 관절염이 때문에. 먼저 생겨요. 관절염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건선이 생깁니다. 네. 이게 우리가 관절염이 생길 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손톱하고 발톱이거든요. 네. 아까 손톱 발톱 변화가 온다고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 게 보이면서 관절염이 생기면은 이건 건선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전인 아마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임상적으로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맞춤 치료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기전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건선과 건선 관절염의 또 차이점이 중에 하나는 어떤 약물은 건선은 아주 좋아져요. 건선은 좋아지는데 건선 관절염은 별로 안 좋아져요. 피부만 그러면 좋아지는 거고 관절염 좋아지고. 자체는 그냥 남아 있는데. 특히 IL-17이라는 약물이 쓰다 보면은 이게 건선은 좋아지는데 관절염은 그렇게 안 좋아지네. 이런 케이스들을 자꾸 보거든요. 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선과 건선 관절염의 중요한 그 염증 매개 물질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건선이 건선 관절염으로 생기는, 건선이 있다가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일부는 관절염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건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선 관절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면은 옷을 다 벗겨놓고 다 봐요. 찾아봐요. 정말요? 환자들이 다 건선을 모르기 찾아보시려고.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은 특히 머리 쪽에 머리 두피, 두피에 오는 게 두피에 조그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진단하는 거죠. 두피라든지 복부라든지 두피까지 보시는군요. 두피, 복부, 그다음에 팔꿈치, 무릎 이런 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그마한 그 콩알만한 그 건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 관계의 문제지 대부분은 건선이 건선 관절염을 발전하는 것이고 기전이 다르다기보다는 추가적인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철희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선 관절염이 생기면 다른 관절염과 양상이나 주의사항이 똑같을까요? 운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제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게 건선 관절염의 다른 점이 그 임상 양상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한 5가지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주의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건선 관절염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의 그 아주 심한 관절 통증이라든지 이
이 어떤 불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구라는 게 관절을 못 써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네. 거, 예. disability 또는 불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덜해요. 이게 건선 관절, 건선 관절염이 덜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교할 때의 어떤 무리한 운동을 피하라든지 어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침범된 관절 어느 관절에 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침범된 관절 이외에는 운동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 관절염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운동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운동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제한하는 운동 없는데 단지 제한해야 될 것은 운동을 그러니까 그 관절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통증이 더 심해. 그것도 기준이 뭐냐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통증이 계속된다 할 때는 통증이 이어지는 통증이 있을 때는 제한하는 것을 권하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한 30분 이내에 이거 움직였더니 아픈 게 사라지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하도록 권장합니다. 네. 아무래도 안 쓰다 보면은 왜냐하면 안 쓰면은 관절이 굳어지고 네. 관절 주위 근육이 위축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절은 이렇게 뭐 어떤 가동 범위 운동이라든지 약한 뭐 적은 그 저항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샌드 그립 같은 거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운동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런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다. 네, 오히려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구로마유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선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건선 관절염을 건선을 앓는 분을 이제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가족력을 이렇게 쭉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형제, 사촌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뭐 강성 척추염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가족력이 그럼 굉장히 높은 그래서 그게 있네요. 물론 그것이 뭐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바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유전인자가 많은 것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있으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 류마티스에서 보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도 있지만 갑상선이 또 있어요.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이 또 있거든요. 그런 병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나타날 확률이 특히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갑상선 관절염, 갑상선염도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겠습니다. 갑상선염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숙자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선 관절염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유전자적 소인으로만 발생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유전적인 소인이 알려져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담배.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안 피는 사람이 뭐 모든 관절염이 다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훨씬 더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흡연자들의 속에서 퍼센티지가 조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적 요인이 이제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그러면 흡연 여부 정도가 있겠네요. 흡연 여부고 뭐 흡연이라는 건 자기 본인 흡연도 있고요. 간접 흡연, 주위에 흡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흰수염 고래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선 관절염은 피부 증상 없이도 나타날 수 있나요? 아유, 라고 그럼요. 질문해 주셨는데 예. 아까 저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예. 순서가 바뀔 수도 예.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에 대해서 약물 치료해서 피부는 싹 좋아졌는데 관절염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피부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의사가 진찰해서 당신 어디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해서 요거 건선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아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 증상이 없이도 또는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네. 관절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네. 원장님 두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피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네. 봐주지 않으면 네.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부 증상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는 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선관절염 같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건선이 있는지 모르시니까. 네. 하지만 네. 흔하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이어서 기훈이 형님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도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질환 계열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관절병도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다른 계열의 자가 면역 질환 발생률도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건성 관절염을 네. 한 1000명을 조사하면서 이 동반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장질환도 들어있어요.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스병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는 소화기내과에서 보죠. 장염에 되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아주 큰 어떤 틀 네. 안에서는 다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네.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점 네. 저희가 조금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큰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뇌염이 있어요. 네. 자가 면역 뇌염이 있고 자가 면역 장염이 있고 장염. 네. 그다음에 자가 면역 루푸스라는 병이 있고 그래서 네. 이 루푸스라는 병하고의 사촌이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이런 건성관절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률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일단 질문 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강의를 좀 이어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의 약물이 이제 요것이 초기 치료에는 엔세이드하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 약물들이에요. 네. 대개는 많이 이거로 컨트롤이 다 돼요. 네.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더 세부적인 맞춤 치료로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맞춤 치료라는 것이 많이 좀 유행을 하는데 뭐 종양에서도 뭐 췌장암에 대한 맞춤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신경 종양에 대한 맞춤 치료 이런 것처럼 이 건선 관절염에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에도 맞춤 치료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안티 TNF 억제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엔브렐이라든지 인프릭스맵, 레미케이드라든지 또는 휴미라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쓰는데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이 약 자체의 부작용이 좀 있어요. 결핵이 다시 재활성화된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뭐 이런 약물들의 부작용이 공통적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효과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극적으로 좋아져요. 짧은 시간 안에 확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놀랄 정도 의사도 놀래고 놀랄 정도로 좋아져요. 그냥 뭐 피부가 한 2, 3주 사이에 싹 없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요. 네. 아주 좋아지는 경우에는 눈에 띄게 좋아져요. 하루하루가. 정말 그런 약이 이제 이런 TNF 억제제이고 그다음에 그 질환의 그 진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것을 늦춘다 하는 엑스레이에서도 질환의 진행을 늦춘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것이 이제 엔브렐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엔브렐이 이렇게 투여하지 않는 군의 자연경관에 이런 데 비해서 투여하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극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엔브레 레미케이드라는 약에 의한 효과도 이렇게 달라져요. 사용하면. 근데 이제 이게 끊어봤어요. 끊으니까 다시 똑같아져요. 그 약물을 약물이 쓸 때와 안 쓸 때와 이 차이가 확연히 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ACR20이라는 20%가 좋아지는 경우고 50%가 좋아지는 것은 ACR50이고 70%가 좋아하는 것을 ACR70이라고 그래요. 70%가 좋아지면은 뭐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차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10개가 막 아팠는데 7개가 좋아지고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70%가 좋아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 전체 환자 중에서 20%. 그런데 20%만 좋아진다. 그러니까 10개인데 뭐 8개로 좋아진다. 그것도 환자가 굉장히 좋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ACR20이라고 하는데 ACR20은 대개 한 60%. 60% 환자가 높은 확률이네요. 60%예요. 그다음에 ACR 50은 한 40%. 뭐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성적을 보이는 약물입니다. 그럼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좋아진다. 약간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50%만 좋아져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미라라는 약물도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좋아져요. 뭐 보니까 여기 60%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60%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안 쓰던 사람을 이게 안 쓰던 사람이죠. 안 쓰던 사람의 효과가 이렇게 없었는 거죠. 여기 나중에 쓰니까 이거 확 좋아지는 거죠.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안 쓰다가 일정 기간 한 1년쯤 지나다가 1년이나 6개월 지나다가 다시 쓰니까 따라잡더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한 1년쯤 쓰다가 또 요 한 군을 또 끊는 연구도 있고 끊으니까 다시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TNFG는 효과는 있는데 그 약을 쓰는 동안에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고 약을 중지하면은 되게 다시 생기는 그런 재발하는 거죠.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럼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주사를 그 주사를 계속 놔야 하나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정도 일정 차도가 보이면 이제는 좀 그만 놔도 될 것 같다라는 순간이 있나요? 재발하지 않는? 그거 이제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속 씁니다. 주사제를요. 오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줄여봅니다. 예를 들면 이 휴미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맞는 약이거든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맞지 않고 한 3주라든지 뭐 4주라든지 기간을 늘려놓는 거네요. 간격을 좀 늘려서 그게 좋아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기간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또는 용량을 되게 한 40mg 정도 쓰는데 40을 20mg으로 줄여서 준다든지 기간은 똑같이 유지하고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여를 하셔야 하는 오래 거네요. 해야 주사제를. 돼요. 이게 연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요. 거의 100% 다시 와요. 다시 이전의 상황처럼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환자분들이 주사제를 그만두시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3, 4년 정도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의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특히 부작용의 모니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제고 주사만 맞다가는 뭐 큰일 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결핵이 전신에 펴진다든지 아까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핵 펴지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핵이 아주 전신 결핵이 오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병원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면 당분간 뭐 투여를 중단하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중단하죠. 중단합니다.
저희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귿디귿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나 팔 혹은 가슴 쪽이나 무언가가 막 닭살같이 생기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또 그게 따갑고요. 조금 있으면 또 딱지로 변합니다. 이게 건선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다시 이렇게 되다가 다시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흉처럼 남은 것도 또 동시에 있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대상포진은 절대 아닐 거고 근데 이것이 또 가끔 혹은 또 꽤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따가울 때는 또 엄청 따가우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리고 아까 그 닭살 빨간 닭살이 올라오신다고 한 곳은 딱지가 좀 있고 근데 범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또 클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약간 중구난방처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면 지금 저기 들어서는 건선하고 잘 맞지는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딱지라고 해서 크러스트가 않는 것은 건선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물론 어떤 이걸 막 긁어가지고 뭐 상처가 났다든지 했을 때 뭐 피딱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한에는 저절로 두었을 때 딱지가 생기는 거는 건선에는 맞지 않습니다. 건선이 생긴 부위를 긁다가 딱지가 생기셨으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건선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건선은 되게 피부는 되게 무증상이에요. 물론 보기에는 이게 흉하게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가렵다든지 또는 이것이 따갑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이런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기는데 따갑고 딱지가 생긴다 이러면은 다른 병이에요. 제일 많은 것으로는 저거는 딱지로 변한 거는 아마 그 물집이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 딱지의 양상이라든지 그 전에 물집 같은 게 생겼다가 그게 마르면서 딱지로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연구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긁지 않으셔도 딱지가 생긴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건선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건선은 딱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건선은 뭐 보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따갑다 하면은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쪽을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대부분 유전자 탓일까요? 유전자와 무관하게 발현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 자가 면역 질환에는 유전인자가 있고 환경인자가 있어요. 물론 그 유전인자와 환경인자가 다 맞으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전인자가 주위에 가족 중이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라도 없어도 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인자가 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뭐 관절염과 연관된 환경인자는 두 가지죠. 흡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치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아가 건강하게 그 치주염이 있어서 입안 내 위생이 안 좋을 경우에는 저런 관절염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고칠 수가 있죠. 본인이. 물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있지만 담배 끊는 게 진짜 제일 어렵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끊는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사실 그렇게 쉬우면 사실 다들 끊으시지 왜 못 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유전자의 요소가 있지만 또 환경 요소로는 흡연과 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조금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강 건강까지 조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서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 개 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건선관절염은 어떤 관절에 가장 자주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한 군데만 고르라면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이 손가락 아까 손가락 저희 끝마디. 사진도 봤지만 아까
그 펜슬이 컵에 달려 있는 것이 여기 손가락 끝이거든요. 요 끝에 여기잖아요. 예, 끝에 잘 생기고 그렇지만 그럼 손가락에만 생기냐 하면 다른 데도 다 생겨요. 다 생길 그렇죠. 수가 있어요. 팔꿈치, 무릎 뭐 이런데 특히 허리 이런 허리에도 생길 수 있군요. 그러니까 강지성 척추염 네네네. 허리죠. 네. 허리 등.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이 강지성 척추염하면 허리만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등이 또 전체적으로 그쵸, 등은 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등 통증이 있는데 자기가 강지성 척추염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왔는데 요통이 와야 되는데 요통은 없어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또 원장님의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손가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은 그냥 보기가 쉽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고 손가락에 이렇게 변화가 오고 이거 손톱을 자꾸 봤더니 건선 변화가 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건선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무래도 손가락 끝 쪽이지만 또 거기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원장님 강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지만 어떤 건선과 건선관절염의 차별점이 그 표적치료제 약물 치료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IL-17 차단제가 있고 뭐 세쿠키누맵, 익세키수맵 이런 약물들이 차단제가 있고 IL-23 차단제, 일상키수맵, 구셀크맵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약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게. 물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IL-12하고 23에 동시에 듣는 차단제 이런 것 근데 사실 요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효과가 효과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면서 그 약의 그 관절에 잘 듣는 약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제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일까요? 아니면은 복용하는 소위 말하는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먹는 약으로 한 70~80%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30% 정도는 이게 심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면 주사제의 도움도 조금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럼 IL-23 이겠네요.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IL-13, 23 뭐 이런 것들이 다 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응성 관절염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지금 딱 여기까지가 건선 관절염이었고요. 이제는 반응성 관절염.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반응성 관절염은 뭐냐면 저희 반응성 관절염 가기 전에 건선 관절염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고 가볼게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직은 청춘이고 싶습니다. 저도. 건선 관절염은 운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건선이 오는 관절, 이게 뭐 척추를 침범했다든지 할 때는 강지성 척추염에 권장되는 척추 스트레칭이라든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운동의 권고 사항이고요. 이 건선관절염은 아까 손가락이라고 하셨는데 이 손가락은 운동이 좀 이 몇 가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은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손가락 힘을 크게 쓰는 운동, 크게 쓰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기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손 악력을 기르려고. 악력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악력기는 쓰지 마시고 아주 약하게 쓰는 거는 도난하는데 왜냐하면 관절이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좀 피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악력 기능 피하는 걸로. 네. 피하고 특히 이제 이게 빨래를 이렇게 쥐어짠다든지 아무래도 힘이 많이 받으니까요. 네. 병을 이렇게 딴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권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피하시고 손도 이제 손도 일반적으로 오는 관절염은 손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거든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 옆으로도 구부러지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구부러지는데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바닥에다 대시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 관절염의 진행에 좀 도움은 됩니다.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네. 이런 가벼운 운동 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주먹 줬다 폈다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잠잠하는 운동 있잖아요. 네, 그거 권합니다. 잠잠하는 거. 잠잠하는 거하고 손가락 벌렸다가 오므리고 벌렸다가 오므리고.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쥐었다 하는 거, 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손가락에 그 내재된 근육이 있어요. 네. 룸브리칼 머슬이라고 해서 내재된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입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이게 굳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원장님께서 조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건선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MRI 같은 걸 찍으면 그림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MRI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다르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건성 관절염은 아주 다른 병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병이긴 하지만 건성 관절염이 오래되면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와요. 염증이 있으면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 만약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건성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성 관절염을 아까 뭐 그 손가락에 대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시골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호미질, 괭이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농사 지으시면서 그런 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주면 손가락이 아주 비틀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염증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퇴행성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MRI를 찍으면 완전히 다르죠. 뼈가 이렇게 자라지만은 연골이 다른 양상이라든지 뼈가 망가지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MRI를 보면 확실히 다른 그림이 좀 보여지게 될 테고요. 애초에 증상이나 이런 원인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다른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선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동시에 올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온 상태에서 건선 관절염 치료를 안 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버린다면 다시 관절염이 심각해지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네요. 저건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건 반드시 염증을 치료한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해버리면요, 그 염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관절 치환술만 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덜해요. 인공관절의 효과가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 저거는 건성관절염만 뿐만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전히 심한데 주위에도 심하고 그런 염증이 심한데 그것을 관절만 갈아 끼면은 관절만 갈아 끼면서 그걸 긁어내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모를 때 그랬어요. 인공관절을 하면서 그걸 긁어내면은 염증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염증은 물리적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약물이 충분히 해서 병이 이렇게 억제된 상태, 병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염증을 뭐 완벽하게 죽이진 못하더라도 수술이 가능하고 효과가 최대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죽여놓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저런 사례를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한다고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네. 무릎만 본단 말이죠. 그럼 무릎에 아이고 연골도 닳고 인공관절을 하자고 무릎이 아프니까요. 그렇게 네. 했는데 이게 손가락이나 이게 팔꿈치 아픈 걸 간과한 거예요. 네. 여기는 뚱뚱 부어 있는데 그러면 인공관절을 해서 관절을 갈아 끼고 그다음에 염증을 긁어내고 했으면 뭐 긁어낸 만큼은 좋겠지만은 그렇죠. 전신적인 염증이 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염증을 눌러놓지 않은 상태에서 관절을 수술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그렇죠. 적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염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절염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반응성 관절염을 이어가기 전에 또 건선 관절염에 대한 질문들을 마지막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응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송영우 원장님 모시고 저희 오늘은 건선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역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